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누가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저희가 의논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경민 수사관이 오라고 했습니까? 네,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억울해서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면서 왜 오라고 해서 입을 맞추죠? 제 생각에 후배도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억울한 부분이 뭐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애기도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네, 다시 증인 원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규칙 얘기하면서 개수기로 샌다라는 얘기하시는데 아까 우리 이희동 차장검사도 검사생활 22년 하셨다는데 관봉권 이 띠지가 훼손된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염두해 두시고 계속 진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관봉권 관련해서 여기 이 메모 내용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은 지시가 없었다는 거네요. 이것을 띠지를 보관해라는 네, 맞습니다. 지시가 없었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서울남부지검은 이 관봉권에 대한 수사를 은폐시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관봉권이 그 띠지라는 것은 이 뇌물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관봉권을 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적에 들어가는 것은 검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띠지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띠지를 보존하라고 지시를 위해서 안 받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수사검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김정민 수사관의 얘기, 이 지금 준비된 이 답변이 과연 이 수사 단계에서 이 말들이 다 맞는지 모르겠고 책임을 져야 될 검사, 책임을 져야 될 검찰 지휘부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이 중대한 비위거든요. 이것은 증거인멸에 대한 중대한 비위를 지휘감독하는 검사, 그다음에 간부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것은 징계해야 된다고 징계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 혼자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지금 부장, 차장, 검사장까지 모두 이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징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만일에 이 관봉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의도로 이걸 원형을 보존하라고 지시를 안 했다면 그거 자체가 서울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남부지검의 검찰 간부들 수사팀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관봉권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남부지검의 이 수사 은폐, 범죄 은폐에 대해서는 수사로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주 말단 수사관, 지금 검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수사관들이 이 책임을 전부 다 져야 되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추궁을 받고 이렇게 할 이 사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제대로. 안 그러면 지금 김정민 수사관 혼자서 이거 폐기한 것으로 혼자 지금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을 제대로 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왜 요것만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압수물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건이 관본건이 밀봉이 되어 있었고 비닐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본건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왜 은폐하려고 했는지, 건진 법사에 대한 수사가 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갔더니 바로 덜컥 구속이 됐는지, 서울 남부지검 친윤 신흥석 검사장, 지금 나갔지만 검사장의 서울 남부지검의 범죄 은폐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수사관들이 용기를 내서 진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황문규 교수님, 네. 검경 수사 과정 프로세스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띠지 수사 이것을 검찰이 저렇게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 그 말단 수사관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자신감은 뭐냐 하면 검찰이 이 검사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청의 검사만이, 지금은 공수처의 검사도 있겠지만요, 검찰청의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고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은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저걸 보시면 검경의 수사 과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안 수사 재수사 자료들은, 자, 송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대검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 요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검사만이 보안 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검찰은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보안 수사를 검사들이 많이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지금 부인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같아졌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없이 그냥 그대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네.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를 해야지 추가적인 경찰에서 못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뭐 검사월적 시각에서 나온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사가 그 보안 수사를 하는 거랑 경찰에게 뭐 앞으로는 중수청도 있을 텐데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얻는 결과는 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차이는 있겠죠. 어떤 차이냐면 경찰을 통해서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받는 그 결과는 검찰이 객관적으로 볼 것이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얻는 그 결과는 검찰의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변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얻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진짜 순수하게 했는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아무도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되지만은 통제를 받자고 하는 건데, 경찰 등 앞으로 수사 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제를 받는데, 검찰의 수사, 뭐 그게 직접 수사든 보안 수사이든 아무런 통제를 안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죠. 검찰의 보안 수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이 그 보안 수사를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그것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찰 수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보안 수사가 더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지만 경찰의 수사가 왜곡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다는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요.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왜곡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당사자에게 약속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소해주겠다, 이 사건을 불기소해주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만 가지고 왜곡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검사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그것이 같이 붙어버리면 그 수사는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정의로운 수사, 잘하는 수사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권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면 불송치하는 사건 화면 다시 올려주세요. 불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전부 다 봐야 된다. 우리만이 이 불송치에 대해서 이 경찰이 암장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불기소하려고 하는 이 경찰의 나쁜 의도를 검사들이 전부 다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하는 불송치 중에서 검사가 90일 동안 서류를 검토해서 재수사 요청하는 비율은 대검 통계로 2.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2.6% 중에서 재수사 요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받는 것은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비율이 낮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굉장히 비율이 낮아서 불송치 건수 중 송치 요구를 하는 건수는 그 중에서 0.03%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봐야 돼. 불송치 사건마저도 우리가 모두 봐야 돼. 그런 지금 현행으로도 검사들이 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게 시정하고 뭐 다시 해달라, 재수사해라. 그래서 다시 기소로 받는 건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다. 저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렇다면 저 비율 자체가 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사건들이 있다면 그 유의미한 사건들을 경찰 단계에서 얼마나 더 역량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검사가 다시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가 경찰의 모든 사건을 전부 송치받아서 다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예,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보안 수사 요구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되게 작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연 77만 건이 송치되고 그 중에서 10%가 안 되는 건수가 보안 수사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 불송치가 한 54만 건인데 그 재수사 요청 건이 15,000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그 정권 송치하게 해서 검사가 다시 보안 수사를 하겠다는 거는 지금 여기 54만 건 중에서 15,000건 빼면 약 그 50만 건이지 않습니까? 50만 건의 피해자들은 사실은 불송치 되고 나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없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해자의 지위에서 빨리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160만 건에 대해서 과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이루어졌겠습니까? 기존의 정권송치했을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불송치된 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 건수랑 송치된 사건의 보안수사 요구권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비율만 수사지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굳이 지금 이 그 불송치되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90일 동안 꼼꼼히 봐서 재수사 요청을 할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정권 성취해서 보안 수사를 다시 한다. 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지금 경찰과 같이 사라진 마당에 저는 과연 그렇게 그 우리 이 검사님들이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할까?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주장하는 보안수사권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보안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구속을 풀어야 된다, 불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속 사건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서 검사가 영장을 하는 검사가 충분히 기록을 보고 또 법원의 판사가 영장 기록을 또 보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사법 통제,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통제, 법원의 사법 통제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거의 없고 만일에 그런 사건이 뭐 단 한 건이라도 1년에 단 한 건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ABCDEFG 많은 구속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 보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중에 그 사건, 그러니까 ABCD 중에 A가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A만 사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나머지 B부터 F까지는 기소를 하고 A만 남겨놓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거든요. 네. A만 사건을 분리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경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건의 경우에 보안 수사를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야지만 구속을 풀지 않고 사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거는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동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저는 구속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해서 검사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 주장은 저는 뭐 그 역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 보안 수사를 통해서 타겟으로 한 부분을 털겠다. 먼지털이 하듯이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수사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보이고요. 만약에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보안 수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거는 저는 석방해야지. 그건 구속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은 석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안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굉장히 심층적으로 보안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을 구속을 했다면 그러면 그 사건은 그 석방을 시키고 수사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장 단계에서 검사가 보고 법원의 판사가 보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럴 사건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선에서 검사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사건은 거의 없는데 구속 사건을 가지고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검사들이 잘못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필성 변호사님. 네. 자,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호 협력에 관한 규정, 저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일선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수사 시스템이고 실제로 그 외국에서도 검사와 경찰은 수사관은 실제로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사를 실체를 제대로 밝히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검사와 경찰이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이것을 협력하고 제대로 해내는가 이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 검사와 경찰, 검사와 아마 중수청이 아마 수사관이 될 텐데 이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사실 이건 절차법적 문제라서 현재 지금 제도개혁 논의할 때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규정의 상위 법령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의 상위 법령을 보면 상위 법령이 100 몇 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검사의 수사 주제에 대한 규정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바뀌면서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수사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구체적인 수사 지휘든
구체적인 협력 관계든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저 수사윤칙에 대한 규정이라고 저 있는데요.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법적으로 치밀하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규정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문재인 정권, 사실 이제 수사기소 분리가 어느 정도 완성된 게 문재인 정권 후반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거기에 대한 준칙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규정 미비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무에서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그 책임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될 준칙들이 제대로 제대로 이제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제도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절차법 단계에서 치밀하게 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법사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수사 절차법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아마 이번에 이제 공소청법이나 수사청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수사 절차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수사 절차와 관한 부분들이 충분히 규정이 되고 또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규정이 된다면 이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충분히 저는 국민들께서 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할 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할 때, 그리고 제가 23년 검사를 하는 동안 경찰과의 사이, 경찰과 수사 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의 검사들이 경찰과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 그 수사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일부 검사들, 일부 경찰들의 얘기고, 일선에서는 검사들이 영장 단계에서도 그렇고 보안수사 요구 단계에서도 그렇고 협력하고 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할 때 당시에 지금 누구라고 말하면은 알 수 있는 굉장히 고위급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서울시경하고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검사들이 협력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무엇을 수사해야 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압수수색해야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수사해서 마침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그 시점이 새벽 한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었거든요. 그때 여조부 검사들이 전부 다 좋아했어요. 새벽 3시에 모두가. 그러니까 경찰관은 법원에 가가지고 영장을 발부받는 그 앞에 가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전화로 부장검사한테 알려주고 부장검사가 검사들하고 기뻐하고 이런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 검사와 경찰들 간에 이런 식의 협력이 실제로도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검사가 영장에 대해서 통제를 함과 더불어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델 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그동안 검사가 70년 동안 수사권을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과 결합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을 만들어낸 이 폐해를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다.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수사 실무에서는 그 전에 수사기소 분리가 문제되기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찰이 거의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검사가 별도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했기 때문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이 맞아야지 사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문제가 뭐였냐면 합이 맞지 않아야 될 때,
그러니까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할 때, 내가 이거 원하는 대로 사건을 끌고 갈 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몇몇 케이스들이 사실 문제가 된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몇몇 사건 때문에 뭐 검찰 개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검사들이 그런 사건들을 자의적으로 골라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한이 주는 것이고 검찰이 전행할 수 있는 무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실무가 크게 망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도 사실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지금 우리 막자는 거는 그렇게 몇몇 케이스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아까 이제 김영민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셨던 뭐 쿠팡 사건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정치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자의적인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전관이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막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무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는 검사가 집중된 권한으로 자의적으로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수사권을 걷어내고 기소권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수사권을 제대로 경찰이 중수청의 수사관이 그 수사권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제대로 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한다면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훨씬 더 건강하고 그 국민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이 수사에 개입하고 영장 단계에서 이 경찰의 수사 혹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왜곡할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은 중수사관이나 경찰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그 양자가 서로 건강하게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서로 통제하면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형사사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짧게 한두 분 정도, 세 분 정도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나는 꼭 한마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받아서 1분 내외로,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제가 다 기회를 드릴 테니 손을 안 드셔도 되고요. 뒤에 이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1분 내외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네, 좀 체크해 주십시오. 저는 백혜령 경정께 조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추가 질. 네. 그러면 백혜령 경정께서는 지금 손을 안 드셨는데 서영교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말고요. 마무리 발언 겸 서영교 의원님 짧게 있다가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네. 괜찮으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마무리 발언하시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 겸 짧은 질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건욱 검사님. 네. 자, 2022년 5월 13일째 아까 띠지, 관복권 띠지, 이게 작년 12월 달에 압수수색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걸 발견하고 2018년 사건이랑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그 압수한 날은 저는 금액만 보고를 받았고요. 나중에 그 JTBC 보도하면서 폐기된 걸 알면서 관봉 사진을 봤는데, 관봉 사진의 그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 한국은행에서 라벨지를 만든 건데 한국은행에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관봉에 있는 라벨지 정보로는 자금 추적은 안 된다. 자금 추적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제 질의의 요지는 네. 2018년 사건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게 명백해 보이는데 네. 2022년 5월 13일이니 네. 네. 그러면 이 관봉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를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취한 조치가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취한 조치란 게 그 추적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장님께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아니 지금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치를 네.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조치가 특별히 없고 방금 말씀하신 한국은행에 4월 달에 확인해진 정도. 4월달에 발견하고 그럼 인지하진 않았습니까? 네, 인지하지 않았어요? 별도의 사건으로? 네네. 네, 그 정도로 하면 되고 혹시 이희동 차장 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저는 나중에 알았긴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것은 별도의 인지 절차를 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인데 그게 확인이 저희가 통상 수사를 해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정도 범죄 사실이 확인이 돼야지 인지가 되기 때문에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너그러우셨네요. 그 뇌물을 주고 받거나 어쨌든간 김건희에게 목걸이 주고 했던 사람 집에서 혹은 은신처에서 예. 관복권 띠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돈이 나왔네 그리고 돈 많네 이러고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그 인지하지도 않고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예, 위원장님 이상하다라고 설명을 보고 있고 드리면 나중에 예. 그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릴 때 예. 종합해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경식 증인, 오늘 진짜 어려운 자리 하셨고요. 마침 또 추상과 같은 검사님들 옆에 앉으셔가지고 검사와 수사관님 옆에 앉으셔서 굉장히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진술 증언 잘 해주신 거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김해 시장 사건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건설업자가 횡령 금액이 점점 횡령 금액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다가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 불다 보니 횡령 금액도 줄어들고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미리 짜놓은 판에서 진술을 맞춰가는 이걸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유사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아까 김해 시장 사건 혹시 잘 기억 안 나세요? 이제 남의 사건이죠. 앞에 잘 못 들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엄청난 압박을 통해서 회유 압박을 통해서 없는 사실을 진술했다. 이게 결론이 맞습니까? 저희 쌍방울 측에서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결론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과 황문규 교수님은 마무리 발언해 주실 때 이게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하냐 경찰이 수사하냐도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함부로 수사해서 누군가를 봐주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할 때 이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적어도 사건 조작죄나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조금 전에 지금 김정민 증인과 남경민 증인 두 분은 오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나 위증한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희동 법제처장도 사퇴하기 전에 발언해서 위증 빠진 거예요. 이완규 법제처장도. 맞아요. 이희동 증인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폐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당시 남부지검 1차장 검사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할 의사는 있었는데 발언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민들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확보한 자료는 수사관들의 내밀한 의사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첫째,
최재형 검사가 관봉권 폐기 사실을 알고 질책했다는 것을 만약에 수사관들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질책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관이 남들 다 폐기에 BS더라. 요것도 수사관들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은 나는 진짜 기억 안 나거든 BS더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팀이 그것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수사팀에서 김건희 씨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는 샤넬백 2개 그거를 추가로 입건해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봉권 폐기와 비교하면 관봉권은 라벨즈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는 한 1000배의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열정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은 참고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보를 열심히 하셔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웅 의원 사건을 불기소했는데 김웅 의원은 손준성 사건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혐의 없음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조성은 참고인도 나중에 마무리 발언 하시겠다고 손 드신 거죠? 네,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건욱 검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수사에 대해서 이제 봐주기 내지는 증거 인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원래 코인 사건 수사하다가 건진법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그걸 은폐하지 않고 건진법사 수사를 했고 그것이 언제냐 하면 계엄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관봉이 발견됐을 때 그 건진법사 주거지에서 관봉을 발견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휴대폰도 같이 압수를 했고요. 그 휴대폰에서 그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걸 전혀 은폐하지 않고 바로 인지해서 그 수사를 본격적으로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4월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 관봉이 폐기된 것을 알고도 저희들은 그때 바로 직후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봐주기 하거나 증거인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저희들이 최초에 했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뭐 열심히 수사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들이 압수영장을 45회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장소만 130여 곳이 됩니다. 그리고 특검에 인계하기 직전까지 저희들 계속 압수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 은폐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저희들 조사할 때마다 다 영상 녹화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나온 걸 저희들이 숨겼다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 모든 걸 영상 녹화 조사했고 본인이 극구 부인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다 영상 녹화 조사를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 저희들이 증거 인멸을 했다면 그 내용을 폐기 경위를 상세히 만들어서 특검에다 그것을 인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수사 보고를 다 달아서 기록에 넣어서 특검에다 그 모든 걸 다 알렸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남경민 증인 진술하실 차례인데 그 전에 우리 네 분의 증인 이희동, 박건욱, 김정민, 남경민 네 분의 증인에게 공통으로 묻습니다. 최근에 휴대폰 교체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휴대폰 교체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없으시죠? 손 들으세요 빨리. 빨리 드세요. 압수수색으로 핸드폰이 없어서 공기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압수수색 이후에 교체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경고 드립니다. 이상하게 우리 법사위에 특이한 관행이 있는데 여기서 증언하고 가시면 휴대폰을 교체하시더라고요. 휴대폰 교체하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시더라도 가능한 교체하지 마시고 만약에 교체하신다면 적어도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공기계 보관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권유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남경민 수사관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저는 관봉권의 수리나 폐기와 무관하고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대검 감찰이 시작되고 나서 감찰 3과에서 저를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저를 불러서 대면 조사하지 않으신 채 하루 만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불공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압수조사와 압수물 총목록에 현금 3,300매, 5만 원권 3,300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비닐과 띠지와 포장을 포함한 현금 3,300매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입니다. 압수조사와 압수물 총목록을 압수계에서 작성하지는